괜찮은 사람은 없어. 참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66년 살면서 처음이었죠. 딸 할인이 울먹이며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줘. 하지만 저는 도장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산 남포동 5층짜리 제 집을 팔겠다는 계약서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에게는 가죽 안마 소파, 저에게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 같은 날, 같은 어버이날의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네, 진짜 제가 한 말입니다. 순한 양처럼 살아온 박영미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 석 달 전 그 초인종 소리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산 남포동 오래된 다가구 옥상 베란다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박영미 66을 넘긴 몸으로 혼잣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할인이와 사위 민도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벼운 접이식 의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 플라스틱이 새 것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엄마, 베란다 의자 낡았다 했잖아요.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받았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왠지 싸늘했습니다.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오래전 남편이 남겨둔 라탄 의자 쿠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끈이 닳아 실밥이 튀어나온 채 햇볕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초기에 남편이 시장 끝 구석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잘 눕혀진 등받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때 남편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쿠션에 앉으면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덕에 제가 살아온 시간의 결이 귀에 박혔습니다. 옷장 윗칸에는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남긴 봉투 하나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표지와 삐뚤한 글씨의 손편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밀어넣고 새 의자를 베란다 구석에 놓았습니다. 라탄 쿠션 옆에 나란히 세워두니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추억이 든 것과 비어있는 것. 점심 전에 아이들은 바쁘다며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민도가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에 조용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공간에서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해가 기울자 라탄 쿠션이 만들어내는 둥근 그림자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안으로 저는 천천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익숙했습니다. 괜찮다, 영미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새 의자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선물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베란다에 나가 두 의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추억으로 무겁고 하나는 현실처럼 가벼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새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 할인이의 SNS를 들여다보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이 사진이나 일상 이야기를 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스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할인이의 SNS에는
양가 부모님께 어버이날 선물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시댁 거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죽 안마 소파가 반짝였고 자동 다리 마사지기와 공기청정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현명한 며느리, 천사사위 같은 말이 줄을 섰습니다. 하트 모양과 박수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선물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날, 제 몫은 플라스틱 의자 한 개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서늘한 이해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괜찮은 쪽이 되었을까요?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라는 그들의 마음속 문장이 보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같은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에게는 시댁과 친정을 구분해서 챙기라고 하면서 친딸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소중하게 모셔야 할 어르신이고 친어머니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는 걸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바람에 금세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잔열이 목울대를 오래 긁었습니다. 라탄 쿠션과 플라스틱 의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웠습니다. 하나는 추억이 깃들어 있고 하나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해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사위가 처가보다 시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도, 며느리 역할이 친딸 역할보다 어렵다는 것도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건 제가 늘 뒷전이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라탄 쿠션에 주저앉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미야, 괜찮아?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전히 괜찮다고 했을까요?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시댁 거실에 화려한 선물들이 빛났습니다. 그 옆에 제 베란다의 초라한 의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해심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플라스틱 의자를 흔들었지만 라탄 쿠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시장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어물 가게를 접고 작은 청소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겨울마다 부었고 여름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상가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 5층을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빴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도왔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관절은 정직합니다. 덜 쓰면 덜 아파요. 하지만 덜 쓰고만 살 수 있는 몸이 어디 있을까요? 일은 가까운 나이에 놀고 있을 수도 없고 아픈 걸 핑계로 딸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비누 냄새가, 오후에는 다림질 김이 어지럽게 겹쳐지던 세월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꿋꿋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SNS에 올린 그 화려한 선물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점심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구 시니어 복지센터 봉사자가 안내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구 시니어 복지센터 상담도움 요청 언제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에 끼워두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복지센터라니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릎이 영 안 좋아서. 엄마, 오늘 회의라 길게 못 받아. 약 잘 챙겨 드세요. 통화는 30초도 안 돼 끝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허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 문을 열다가 봉투 모서리가 살짝 비친 걸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였습니다. 손편지와 적금 통장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두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라탄 쿠션은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플라스틱 의자처럼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가벼워서 바람에 휩쓸리고 소리 없이 밀려나는 존재 말입니다. 라탄 쿠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살다 보니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할인이의 SNS를 또 들여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외로웠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이후로 계속 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56의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걸까요? 지갑에서 복지센터 명함이 비쳤습니다. 상담도움 요청 언제든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만큼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사흘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은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금세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매로 하시면
6억 중반 정도 가능할 겁니다. 6억? 남편과 함께 28년 전에 2억에 산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제게는 돈보다 추억이 더 큰 곳이었습니다. 오후에 중개사가 올라와 집을 둘러봤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들고 설명을 듣고 있을 때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을 왜 팔아요? 그 집은 나중에.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나중에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우리 신용대출 연장 도와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조건? 명절 생신 챙기는 거, 사진 올리는 거, 점수 같은 게 생겨요. 시댁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고 대출 보증을 결정하신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마치 벽에 머리를 부딪힌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점수제라니, 며느리 노릇을 점수로 매긴다는 말입니까? 그럼 제가 받은 플라스틱 의자는 몇 점짜리였을까요? 시댁에서 받은 100만 원짜리 선물 세트는 또 몇 점짜리였을까요? 그래서 엄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성의 없는 선물을 줘도 된다는 거구나.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이미 이해해버렸습니다. 제 이해심이 그들의 제도 속 칸막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채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이해해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8년을 키운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괜찮은 사람이라니.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니.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단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눌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말입니다. 손끝이 선명히 파르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인이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줘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뭘 설득해? 시댁을 설득해서 엄마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뭐 때문에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30년을 이해만 하며 살아온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이요? 내 집을 어떻게 할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라탄 쿠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그 오래된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알았으니까. 중개사가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잔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라탄 쿠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시원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다. 혼잣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불어와 플라스틱 의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라탄 쿠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사과와 변명이 뒤섞인 긴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후였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 때가 온 거라고 말입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사촌 언니에게서 제일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영미야, 집을 정말 팔아? 할인이가 뭐라고 하더냐? 고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동딸 둔 엄마가 집을 판다니. 사람들은 효의 모양을 숫자처럼 계산해서 들이댔습니다. 얼마짜리 선물을 줬는지, 몇 번 안부를 물었는지, 명절에 며칠이나 함께 보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가져와 식기 몇 벌과 사진 앨범을 담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살림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탄 의자 쿠션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들었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뒤 남편이 시장 끝 구석에서 사온 쿠션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었죠. 잘 눕혀진 등받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끈이 끊어져서 앉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 덕에 제가 살아온 시간의 결이 귀에 박혔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플라스틱 의자를 쿠션 옆에 세워두고 둘을 바라봤습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새 것과 낡은 것, 값과 값어치.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남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어떻게 할지는 그분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져갈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할인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집을 파실 거예요? 응, 정했어. 그럼 어디서 사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곳으로 전세 얻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아. 이제 제대로 혼자가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딸이 이해했을까요? 혼자 있는 것과 혼자가 되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혼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중개인에게서 잔금 날짜 확정 문자가 왔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라탄 쿠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촘촘히 엮인 짜임이 마치 지도를 닮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선들이 어느 한 점으로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 한 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니까요. 옷장 윗칸의 봉투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와 적금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 말입니다. 언젠가는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썼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선택을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응원했을까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결심한 뒤에 확인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라탄 쿠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별 보는 게 좋아졌습니다.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영미야, 잘하고 있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명함을 준 봉사자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직은 괜찮다고 했지만 명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비가 내리는 오전이었습니다. 할인이가 혼자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나 어젯밤에 시댁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확실히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인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옷장 윗칸에 둔 그 봉투였습니다. 벽장 윗칸에서 떨어졌어요. 짐 정리하다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손편지와 적금 통장 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미야, 집은 내가 지켜도 팔아도 내 뜻대로 해라.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믿자. 글씨가 비에 번진 듯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있었다니.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해주겠다고 했었다니.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엇인가가 펼쳐졌습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먼저 챙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도랑 얘기했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 소홀히 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안 바뀌면 각자 길 가자고 했어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한 딸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맞아요. 점수로 매기는 게 말이 돼요? 효도를 게임처럼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지갑에서 복지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집 전부는 아니어도 내 몫을 정하려고 해. 할인이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절반은 작은 엘리베이터 있는 전세로, 절반은 나와 같은 노인들 바깥난 방비로.
엄마, 그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거야. 전화기를 켜서 복지관에 상담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가슴 어딘가에서 눅진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이제 내가 고른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울지 마. 이제 알았잖아.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된 거지.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봄비였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같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믿자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선택만 믿어왔습니다. 딸의 선택, 사위의 선택, 시댁의 선택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선택을 믿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할인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밥을 먹으니 좋았습니다. 시댁 이야기나 사위 이야기 없이 그냥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새집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엄마 먼저 챙길게요. 억지로 하지 마. 내가 원할 때만 해.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복지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부도 여러 방법이 있었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탄 쿠션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도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품고 있고 하나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광복로 인근 작은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닫힐 때마다 내 무릎의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계단 5층을 헉헉거리며 올라가던 날들이 끝났습니다.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베란다도 있었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고른 집이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할인이와 민도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복지관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예전처럼 바쁘다며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SNS에는 양가 동일이라는 말 대신 아무 말 없이 식탁 사진만 올렸습니다. 두 냄비의 김이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구분 없이 그냥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새집 베란다 구석에는 라탄 쿠션과 플라스틱 의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둘 다 가져왔습니다. 라탄 쿠션은 추억 때문이고 플라스틱 의자는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새 것과 낡은 것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손주가 놀러와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서서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안 버려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강해진 나를 잊지 않으려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뿌듯함이 자리했습니다. 온몸에 따뜻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6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벅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뿌듯함, 제가 선택했다는 당당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달 영수증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비용, 겨울 난방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비용까지 말입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미 어머니 덕분에 이번 달 도시락을 열흘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할인이는 제 진료 예약에 동행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제 증상을 정확히 설명해줬고 처방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엄마 무릎 어때요? 계단 안 오르셔도 되니까 좀 나아지셨죠? 관심을 갖는 방식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민도는 어색한 미안함을 부엌 살림으로 갚았습니다. 전기밥솥도 사주고 공기청정기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SNS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도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인사 같았는데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라탄 쿠션에 등을 기대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믿자. 창밖으로 광복로 불빛이 점점이 번졌습니다. 부산 남포동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할머니와 의자 2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색이고 하나는 회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갈색 의자 좋아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갈색 라탄 쿠션을 더 좋아했습니다. 무거워서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좋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제안도 왔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내 것이 되었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부산 남포동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라탄 쿠션에서 일어나 플라스틱 의자를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가벼웠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자 덕분에 제가 깨달은 게 많았거든요. 진짜 가치는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사랑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56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보내는 아침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근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상이 새로웠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친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집을 팔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시댁 행사에 참석하되 친정 행사도 똑같이 챙겼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시어머니와 저에게 동일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공평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평함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민도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탄 쿠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가에 웃음 주름이 늘었지만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실천 우수 어르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습니다. 박영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따뜻해집니다. 복지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라니 생각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감사패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혼잣말이었지만 남편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제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 사이에서 늘 양보하고 이해하기만 하시나요? 나이가 많다고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지금까지 박영미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